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 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관중이 특별히 공을 들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을 모든 정신을 유비한테 융해를 시켜요. 그래서 원나라 말기에 나관중이 의도한 대로 중국 사람들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명나라가 일어나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쭉 가보내고, 명나라를 이제 주원장이가 원래 이제 우리 동이족인데 명나라를 세우면서 백성들을 우애해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그 백성들한테 많이 익히면서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성공을 거둔 그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내려오면서 혹자들은 삼국시대의 주인공이 조조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관중이가 생각할 적에는 조조를 앞세워 가지고는, 그러니까 나관중이가 삼국지연의를 쓴 의도, 그리고서는 삼국지연의를 쓸 때의 중국의 상황, 이런 것을 모르고서는 이제 혹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정통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맞지만은 나관중이가 삼국지연의를, 그러니까 역사를 통속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소설로다가니 다시 각색해가지고 내놓을 적에는 그 의도는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유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를 통하고 제갈공명을 통해서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성공을 하면서 명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쭉 가보내고 이제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그 동이족의 황제가, 주원장이 이 중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 삼국지 연의에는 이 중화 사상이, 협객의 사상이, 의와 충과 정의가 살아있는,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역사 통속 소설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고서는 그 삼국지를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러면 유비는, 우리의 주인공 유비는 어떠한 태생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전한해 6대 황제가 경제예요. 그 경제의 둘째 아들이 중산정왕입니다. 그 중산정왕의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비가 활동할 때는 헌제가 이제 황제를 했었는데 유비를 딱 보고서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한테 그 족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족부를 쭉 올라가서 경제까지 올라가서 다시 중산정왕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숙부뻘이에요. 아저씨. 지금 얘기하면 풍습주의 얘기하자면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제 족보 한 단계가 우입니다. 그게 숙부뻘이에요. 그래서 황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애칭으로 유황숙이라고, 황제의 숙부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황숙으로 부르면서 중국 전체에 이제 그 신망을 얻게 돼요. 황손 중에서 이렇게 영웅이 나왔다. 그게 이제 유비의 생김새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뭐 그전서부터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조리 있게. 서는 이제 글씨, 이 붓글씨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한문은 거기에 얼마나 이 기가 들어가 있는가, 한문이 살아있나, 이걸 따지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판단력,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걸 이제
신, 언, 서, 판으로 해서 따지는데 첫 번째 생김새가 신이, 유비는 여튼 중국에서 생각하는 군자의 상,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황손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 생김새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이 나관중이가 가장 공을 들이면서 중국 사상,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여기에 이제 가서 또 이제 그 합쳐가지고서는 관우하고 장비도, 관우는 문무이성으로, 문에는 공자, 무에는 관우, 관운장이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도 문무이성 하면은 가장 또 존경받는 성인에까지 올랐으니까 관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 그 다음에는 황제, 제, 그 다음에는 성인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에서도 그렇고 무에서도 그렇고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딱 두 명이에요. 공자하고 관우하고. 그리고서는 장비는 생긴 게 뭐 여튼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산 도덕처럼 이렇게 도적처럼 생겼는데 유비 앞에만 가면은 고분고분합니다. 호랑이가 그 사육사한테 고분고분하듯이. 그런데 뭐 딴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완전히 그 호랑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요.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를 삼국지에서 주인공으로 하는데 가장 공을 들인 사람이 유비입니다. 그 유비를 가지고서는 이제 나관중이는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명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그래갖고서는 원 말서부터 명초까지 이렇게 그 생애를 하면서 그 수호전도 짓고 뭐 책 진 것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사상에 끼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펜으로 칼로다가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펜으로 해가지고서는 중국 사상에 그 민중들한테, 우리는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국은 이렇게 왕도 정치를 행해야 된다. 원래 원나라가 막 한채 나관중이 살았을 때, 젊었을 때 원나라가 너무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화 사상이 있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선비, 그러니까 이 정신을, 선비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펜으로 노력을 해요. 그리고서는 만주에 들어가는 그 독립군들은 총으로 이렇게 그 일본군들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불사하면서 일제시대에 그게 이제 우리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이 본토에서는 펜으로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선비 정신이라는 것은 밑에 일본이 우리나라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 산 정상에다는 막 말뚝을 받고, 그리고서는 어지간한 뭐 그 정신 지주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뭐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선앙당 이런 것도 다 부셔버리고 정신적으로 말살하려고 그렇게 그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한테는 선비 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중국에는 중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중화 정신은 이제 고시시는데 유비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서는 그렇게 삼국지 연의에서 중국의 최초 소설이면서 중화 정신을 여기에다 녹이는. 그러니까 유비는 61세에 황제에 올라요. 그래서 63세에 사망을 그 병사를 하게 됩니다. 백제성에서 거기 이제 영왕궁으로 이렇게 이제 개명을 하면서 영왕궁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3살에 황건적이 막 일어나면서, 황건적이 막, 여튼, 백성들이 황실에 대해서 막 반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나라가 전한이 200년, 그 가운데에 신나라가 15년, 그 다음에 후한이 200년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러니까 400년 정도를 이어온 거예요. 중간에 약간 이제 15년 정도 이제 저기가 있었고, 개혁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200년 이어오고 200년 이어왔는데, 중국에서는 200년 내지 300년 그 사이면은 완전히 가분수가 돼요. 위에 지배층들은 엄청 많고, 밑에 백성들은 그때는 이제 농사가 이제 주업이었으니까 거기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엄청 줄어들어요. 세금 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지배층들이 직접 이렇게 농사채를 가지고서는 자기 노비들을 해가지고서는 농사 짓는 것은 세금을 안 걷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가중치가 계속 늘어납니다. 황실에서 쓰는 세금은 일반 백성들한테 거둬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농사를 치면은 7, 80조를 황실에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한 200년 내지 300년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건데,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서는 떠나요. 고향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 무리 모여가지고서는 산적이 되고 뭐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황건난이라는 것은 뭐 여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그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황실에 반기를 든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황건적들을 토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 유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황건적을 치기 위해서 민군이 이렇게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한 26년 정도, 그러니까 유비가 48살에 제갈공명이 28살에 제갈공명을 만나게 되는데, 요때까지 유비는 협객무리라고 할 수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튼 떠들게 돼요. 그러니까 조조한테도 잠깐 가서 객장이 됐다가, 원소한테도 가서 객장이 됐다가, 또 형주의 유표한테 와서 객장이 돼서 신야에 머무르다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공명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26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아주 고난한 생활이죠. 젊었을 때. 그렇지만은 이 무리들은 유비를 기점으로 해서 흩어졌다 모였다 몇 번 흩어지기도 해요. 조조한테 막 박살났을 때 흩어졌다가, 그때 이제 관우는 또 이제 조조한테 가 있고, 유비는 원소한테 가 있고, 그리고서는 장비는 망탄산에 고산에 올라가서 산적 아닌 산적 노릇을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헤어졌다가니 또 모여요. 그때 이제 관우는 조조한테 있으면서 매일 생각하는 것은, 유비 형님이 살아있으면은 나는 유비 형님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냥 5일 대연에 3일 소연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에는 큰 군신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관우를 조조 옆에 딱 앉히고서는 잔치를 열어요. 그러고서는 3일 소연은 관우를 불러가지고, 조조 군막으로 불러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서는 같이 거기서 연회를 엽니다. 이렇게 이제 관운장이를 아주 대우를 했는데, 관운장이는
조조가 원소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조조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것은 유비의 인품이 조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조조하고는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나관중이 그려놓는 유비의 상은 중화사상을 직결해 놓은 그러한 협객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귀가 어깨까지 쭉 내려옵니다. 귀가. 그리고서는 양팔은 쭉 내리면은 무릎을 지나요. 양팔이 깁니다. 어깨는 호랑이 어깨고, 그리고서는 얼굴은 용안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 유비의 선조 유방이, 그러니까 한 고조, 한 나라를 세운 한 고조를 빼다 닮았다. 이렇게 그 형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양새를 그렇게 이제 그 부각을 시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그리고서는 그 손건이는 파란 눈. 왜 그러냐면은 손건이하고 이 유비하고는 계속 협치를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조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총나라하고 오나라하고는 연합을 합니다. 둘이 합쳐도 조조의 위나라의 그 위세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5를 가지고 있다면은 동호가 3, 촉한이 1. 그러니까 9이라고 하면, 중국 전체를 9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뭐 군사력의 그때는 이제 군사력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니까. 여튼 백성들이 많으면은 군사들을 많이, 이제 병사들을 많이 모집할 수가 있고, 백성들이 적으면은 적게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어쨌거나 조조하고 이 비교가 되면서, 조조는 간웅이에요. 간신으로 하고, 유비는 충신으로 한 나라를 위해서 여튼 죽을 때까지도 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비하고 관호하고 장비하고 도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나무 밑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면서 결의 형제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도원결인데, 이때부터 이제 셋이는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니 떨어졌다가니도 또 다시 모입니다. 유비를 정점으로 해서. 뭐 유비가 그렇게 이제 그 인덕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덕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한테 편안한 삶을 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에 의한, 정신에 의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상으로 해가지고 유비를 내놓습니다. 그 유비는 이제 뭐 가는 데마다 고생을 막 하면서도 이 백성들에 대한 그 생각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신야에서 조조한테 몰려가지고 양양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양양 성문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비는 안 들어가요. 백성들을 놀래키게 하고, 백성들하고 지금 들어가면은 이 양양에 있는 유종이 군대하고 우리 군대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백성들을 잘못하면은 상해를 입힐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강릉으로 가자. 그래갖고는 이제 강릉으로 다니 이제
그 20만 피난민들하고 여기는 뭐 병사 3,000명 해가지고서는 내려오게 되는데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 이 백성들은 그냥 놔두면은 조조도 백성들은 그냥 놔둘 거다. 그럼 백성들은 강릉으로 가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조조가 우리를 막 뒤에서 추격을 해오는데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니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강화로 유기가 있는 강화로 가가지고 일단 유기한테 2만 명 병사가 있으니까 이 병사들을 같이 규합을 해서 조조한테 대항을 하면은 어떻게 조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유비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대답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내가 싫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살자고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의 사상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하고 나하고는 동고동락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조하고는 틀리는 거죠. 조조는 천하가 나를 배반하는 것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조 자신이 우선이에요. 그렇지만은 유비는 백성들이 우선입니다. 내 몸 하나 안락하자고 백성들을 여기다 놔두고 내가 꼭 강화로 유기 공자가 있는 강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하고 같이 밑으로 남쪽으로 피난을 오다가니 장판파에서 조조한테 따라잡혀가지고서는 아주 거기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그리고서는 조조의 군대들이 여기 20만 피난민들을 완전히 도륙을 내면서 이게 이제 형주의 민심이 모두 유비한테 쏠리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적벽대전에서 동우하고 손을 잡고 조조 군대를 격파하고서는 형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천하3분지계의 이제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비의 이 백성들을 위하는 이 정신, 중화 사상이 여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떠돌이로 객장으로다가니 떠돌다가 아주 고난한 생활을 하다가 제갈공명을 만나고 또 유비의 이 중화 사상이 백성들한테 다 전달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주에 이 현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조하고 원소하고 조조는 중원을 차지하고 있고 원소는 하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둘이 싸울 때 그 백성들의 고달한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형주로다가니 피난을 왔었거든요. 그 형주에는 현인들이 많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인들이 전부 유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는 유비가 형주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병사들 수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형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조조가 첫 번째고 손권이 두 번째고 유비는 쫙 밑에 병사들 수로 따지면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기류라는 것은 이 협객전신이라는 것은 이 삼노들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집성촌에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가정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이제 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집성촌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가들이 모여서 산다. 그러면 장가장. 여기는 번가들이 모여서 산다. 그러면 번가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성촌으로 돼 있었는데 집성촌에는 촌장이 있으면서 촌장 위에 삼노들이 있습니다.
그 삼노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 집성촌에서 가장 그 나이가 많은 분들 3명을 뽑아가지고 이 집성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촌장이 그 삼노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 삼노들이 결정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집성촌에서 일어나는 판결 그 상황이 됩니다. 요게 이제 협객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협객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유비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한나라 초기로 가면은 유비의 선조 유방이가 그 여튼 항우하고 싸울 때도 이 협객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면서 백성들을 어루만진, 그러니까 이제 촌노들 삼노들을 어루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우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귀족 출신이니까. 그런데 유방이는 저 밑에 정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주먹패, 건달소틈 해가지고 협객 무리. 그러니까 여기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를 그 표현할 적에도 유비는 그 돗자리를 짜가지고서는 가서 팔고 신발을 매가지고서는 가서 파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탁현에서 장비를 만나면서 장비가 유비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뭐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협객 무리의 유비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관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이 탁현에, 그러니까 상권의 질서를, 그때는 이제 여기서 우시장이 많이 열렸었는데 우시장이 이제 소들을 그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곳이니까 돈이 막 거래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 질서를 유비, 관우, 장비가 딱 질서를 잡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쌍을 만나면서 소쌍이 또 이제 유비의 후원자가 또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병사들이 먹고 입는 것을 전부 그 소쌍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제 유비한테는 이렇게 유비의 인덕을, 협객 정신에 의한 그 사상을 믿고서는 그 밑에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비를 배반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인 사람들은 다 유비 밑에 있으면서 유비를 갖다가니 받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관우가 좀 무리하게 북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조의 번성을 공격하게 되면서 동호한테, 그리고 동호한테도 그 관우는 좀 무리하게 했으니까 손건이한테, 그 손건이가 사돈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관우가 이제 하는 얘기는, 어찌 호랑이 새끼를 강아지 새끼한테 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동호의 장수들을 그냥 여튼 동호의 장수들이 관우를 죽여야 된다. 그 대장군 여몽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관우를 결국에는 이제 여몽이가 잡아서 맥성에서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관우가 죽으면서부터 유비가 이제 약간 그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61세에 황제가 되고 나서 62세에 이제 그 동호를 치러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비에 막 그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도원 결의를 잊었습니까? 황제에 올랐다고 형님만 이렇게 편하게 살고 그 관우 형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막 대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병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동호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그 제갈공명이 그렇게 말렸는데 우리의 주적은 우리나라에 있는 조조지 동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때 이제 조조는 죽었으니까 저 관원장이 죽으면서 조금 있다가 조조가 또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릉 전투가 일어날 적에는 조조는 죽었지만은 여튼 우리나라의 의세는 사마의에 의해서 뭐 이게 이제 또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제갈공명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러니까 유비의 정신이 관우가 죽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는 이제 한 몸이나 똑같은데 관우가 죽으면서 또 장비가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서 박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어떤 흰 옷을 다 입혀라. 그러니까 장비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병사들한테 흰 옷을 다 입히라고 합니다. 3일 이내에. 그래서 3일 이내에 못 입혀가지고서는 장비가 이제 범간 장탈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유비도 이제 이릉전투에서 동호의 육순한테 패퇴를 하면서 백제성에 들어가서 이제 63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생을 마감할 적에도 한나라에 대한 걱정, 한나라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갈공명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아들 유선이가 황제의 덕이 없으면은 당신이 촉한의 황제가 돼서 한나라를 부흥시켜 주시오. 마지막까지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게 중화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왕도 정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의의 화신 관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